목적에 따라서 수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계약을 진행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 분양자들이 저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분양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들고 있고요. 이 회사가 질 테니 믿고 맡겨라. 그러고 공사비는 주면 된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대전시 동구 용운동 용운 주공 1차 아파트. 얼어붙어 있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무려 4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오랜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반가운 마음보다 우려를 드러냈다. 투명하게 내가 얼마를 들였으니까 얼마를 받겠다는 거, 뭐 손해를 본다면은 막말로 뭐 얼마를 손해를 보고 덕을 본다면 얼마를 본다는 걸 알아야만이 하지. 잘 알지도 못하는 뭐 건설회사를 갖다 놓고 워커도 회사를 갖다 놓고 이 회사가 질 테니 믿고 맡겨라. 그러고 공사비는 주면 된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의 기본 욕구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30년이 다 된 낡은 아파트에 남기를 원한 걸까? 1985년에 준공된 용운 주공 1차 아파트는 현재 54개 동에 총 1133세대가 거주하는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재건축 사업에 의지를 보였다. 재건축 정비조합의 법률에 의거한 재건 절차에 의거해서 지정돼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단층 저층 아파트로서 노후되고 또 안전진단상 위험한 거로 나와 가지고 정비적으로 추진을 승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용운 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4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어 정비구역 지정, 2007년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2008년 12월 사업 시행 인가 과정을 거치며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무려 6차례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며 난항에 부딪혔다. 일단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그 지역을 개발했을 경우에 과연 개발 이익이 남을 거냐. 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계산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 수익에 있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군 기업들이 결국은 좀 외면했던 것들이 아니냐. 연이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찰되며 한동안 걸음을 멈췄던 재건축 사업. 그런데 지난해 가을 갑자기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조합은 12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A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동안 좀 답보 상태였다가 아마 조합에서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그 정비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시공자를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타진하는 결과 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그쪽에서 회신이 와가지고 그 참여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현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재건축을 추진했던 5년 전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시공자 선정 기준과 사업 방식 등이 지금에 와서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저희 입찰 공고 첫 번째 조건이 그 워크아웃을 비롯한 법정 관리나 뭐 채권단 관리나 부도나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참여 자체 입찰 제한을 걸어놨었다라는 내용이 이번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또 뭐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체가 그 건설사냐 아니면 저희 조합이냐라고 그 구분되는 뭐 지분제냐 아니면 도급제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이번에 좀 바뀐 사안이죠, 크게. 실제 2010년까지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보면 워크아웃과 부도, 법정 관리가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기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에 시공자로 선정된 A건설사는 2009년부터 워크아웃 중인 기업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것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을 제대로 해야 사실은 조합원들에 대한 권익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텐데 일반 분양을 과연 부도하는 업체라든지 워크아웃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법정 관리인 업체가 그 분양을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일반 분양자들이 저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분양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들고 있고요. 저희는 뭐 워크아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크게 지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자금 쪽으로 그렇고도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그 기반 작업 통해 가지고 일단은 그 워크아웃 졸업 예정에 있고 네. 그에 대해서 뭐 규제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뭐 사실 무근인 거고 네. 저희는 큰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대책위 측은 이번 시공자 선정에서 기존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구청과 재건축조합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자의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법적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하고 또 그 참여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제안서를 아마 조합에 제출해가지고서 거기서 아마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인 알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예, 예, 관련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방식이 종전의 확정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된 것도 주민대책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확정 지분제란 조합원의 대지 지분에 따라 추가 부담금 없이 일정 비율의 아파트 면적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업의 이익은 물론 추가 공사비와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까지 시공사가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도급제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도급제에선 시공사는 공사만 담당한다. 조합은 계약에 따른 공사 금액을 지불하고 분양 이익과 손실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분양 시점 시기가 좋을 때는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그 네. 수익에 대해서도 조합하고 시공사가 쉐어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도급제는 그 수익이 당초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네. 그 부분을 뭐 쉐어링하지 않아도 되고 네. 공사는 저희 책임진공해서 공사비용 회수를 하면 되고 나머지 조합 부분에서는 분담금 최소화해서 분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조합도 마찬가지로 더 양호한 부분인 거죠. 각 업체에다가 해서 연락을 해도 오질 않으니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 주민들이 도급제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전부 다 이제 동의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도급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밑지는 공사입니다. 시공사는 분양성과 수익성이 불투명할 경우 확정 지분제를 꺼리게 된다. 연이은 경기 침체로 현재 대부분의 재건축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급제를 택하는 실정. 기업은 단순히 공사만 하고 공사 대금을 받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 아파트들이 미분양됐다. 그 미분양된 거에 대한 책임, 그 금융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 조합원들한테 전가돼서 조합원들이 그 모든 책임을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시공사와 도급제로 계약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일반 분양분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성공적으로 분양해야 한다. 용은 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조합은 물론 해당 구청도 이를 낙관하고 있다. 예, 입지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뭐그 파남 IC라든가 뭐 국제 수영장 또는 그 해적 나가는 그 앞으로 개설될 그런 도로 뭐 동서 간통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를 확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조건을 볼 때 아마 우리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아마 뭐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분양이 잘 될 걸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선 사업 완료 후 분양가 또한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현재 A건설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750만 원. 용은 주공 아파트 59제곱미터의 현 시세는
상한가 기준 1억 500만 원이다. 전용 면적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1억 8천만 원. 조합원은 7,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30평형에 입주하려면 1억 2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 3억, 4억 되는 재산을 가지고 조금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뭐 7천, 8천, 9천 이런 정도 가지고 3분의 1을 손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살아요. 이 돈 받아 나가서는. 그러니까 이거 살던데 그냥 살고 싶어서 그러죠 지금. 새 집 짓고 살면 좋긴 한데 새 집 짓게 살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만한 돈이 없고 그러다가 나간다면 또 남의 집이가 죽을 말년에 가서 남의 집에 살아야 할 이런 환경에 살아나갈 수 있어요. 내일 모레면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마음은 이제서 그냥 살았으면 좋다 이런 마음이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조 1항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목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이라 명시한다. 재개발, 재건축의 주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인지 차분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네, 집은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하나의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사실 기본적으로는요, 주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용운 주공 1차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재건축 예정지 주민이 가장 염두에 둘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재정착의 가능성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분양성과 사업성, 이윤을 따져보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특히 도급자를 계약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권이 걸린 만큼 내가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이주 대책과 보상은 적절한지 침착하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용운 주공 1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향후 시세나 분양가에 대해서 조합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수차례 조합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진행 중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와 공사 완료 시점의 시세는 물가 상승률이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 김학철 PD, 이렇게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 정비 사업은 행정기관이 구역 지정 및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사업 추진 과정은 민간에게 맡기고 뒤로 빠져버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전시 도시정비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봤습니다. 2006년 6월 대전시는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원도심 및 공동화된 낙후 지역을 개발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당시 대전시는 무려 202곳에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했다. 그리고 9년이 흘렀다. 아파트를 지면은 뭐 좀 싼 값으로 준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기 시작했는데 추진도 되지도 않고 또 추진 사무실도 3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다가 또 한 2년 전 가까이 됐다 문을 닫고 이라고서는 이분들은 이제 날 몰라라 하니까 저희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땅에 있으면 내 땅에 있다가 30층을 지면은 그 중에 한 집은 나 준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야. 그렇지? 30층 중에서 한 층은 나 준다 이게요. 근데 그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에? 하나도 없어요.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던 대전시의 도시 정비 사업.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전시는 2020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비 예정 구역을 202개소에서 172개소로 축소했다. 애초에 202곳이라는 대규모 구역 지정은 무리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저희들이 뭐 시에서 공청회도 하고 각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민들이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그 확실한 그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해달라고 이렇게 전부 다 요청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 다 해달라. 오히려 빠진 지역도 나중에 추가로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넣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정비 사업의 실적 또한 초라하다. 전체 172개소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5곳뿐. 해제된 구역은 22곳. 아예 추진이 안 된 구역도 49곳에 달한다.
추진 중인 95개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구역 지정만 돼 있거나 추진위와 조합 설립 후 첫삽을 뜨지도 못한 곳이 대부분인 상황. 현재 공사 중인 곳은 단 3구역뿐이다. 9년째 표류 중인 대전시 도시 정비 사업.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도시 재정비 지구로 지정을 할 당시 여러 가지 이렇게 연도를 중심으로 그 건물이 지어진 연도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너무 규정에만 매여서 너무 많은 지역을 지정을 했고 그렇게 노후되지도 않은 지역까지도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202군데를 지정했다가 전체 다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의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손익에 대한 분석, 마을 공동체 유지와 원주민 재정착 등을 면밀하고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또한 대전의 도시 성장 속도와 인구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원도심 재개발과 외곽 지역의 신도시 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비용이나 수익 측면에서 외곽을 개발하는 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외곽하고 이 원도심하고 같이 개발할 때 그 지역이 아주 급속한 속도로 팽창하는 도시라면은 두 개 다 돈이 되겠지만 하나만 돈이 될 때는 분명히 외곽 쪽을 선택하는 거죠.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이곳은 얼마 전까지 대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비 예정 구역이었다. 대전시는 이곳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6개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업지역은 4개의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유천동 전체를 새로 꾸미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오랫동안 멈춰서며 주민들의 고통이 뒤따랐다. 전개축이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묶어놓으면서부터 땅값이 오르질 않고, 상업지역을 300만 원씩 매매됐으면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예? 300만 원씩 매매됐으니까 장사 안 되고 묶어놔서 개발도 못하겠고 하니까 땅값이 안 올랐는데, 급기야 주민들은 스스로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주민의 뜻을 모아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진위나 조합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과를 시켰고,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들어오고, 그러고 또 여기가 땅급이 이 푸른 지역보다 여기가 많이 30-40% 이상 쌉니다. 올라가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풀읍시다. 제가 53% 정도 받았습니다. 예. 근데 50% 받으면은 4개월 걸렸습니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 거 2분의 1을 받으면은 그게 또 해제가 통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그게 다 해제를 한 거지. 그야말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것이다. 결국 유천 4구역은 지난해 7월에, 유천동 2구역은 10월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건물 신축 및 증개축과 같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유천동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이제 원트럼도 이렇게 치려고 마음 계획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상가도 이제 대수리를 해서 도시가스를 이제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가격도 내가 보기에는 20-30% 올랐습니다. 땅값이. 그리고 또 옆에도 아파트도 110세대나 또 시작을 했고, 이래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옆으로 또 땅도 좀 팔고 또 곤치어갖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유천동의 10개 정비구역 중 유천동 1, 2, 4구역과 유천 4구역은 주민 동의로 완전히 해제됐다. 또한 추진위가 해산된 유천 3구역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유천동 3구역은 해제를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현재까지 유천동 4구역부터 해가지고 9개 구역이 해제가 됐고 지금 이제 2개 구역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 이행을 해서 현재는 한 11개 구역이 우리 중구에서만 지금 해제를 했거나 해제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실제 사업 안 되는 데는 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몸살을 앓던 지역은 비단 유천동만이 아니다. 여러 곳의 정비구역을 통합해 지정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소위 뉴타운 지구도 마찬가지. 구역 해제와 축소가 진행 중이다. 대덕구청구와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대에 지정됐던 오정지구는 2013년 1월 대전의 뉴타운 중 처음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오정지구 주민들은 해제까지의 긴 여정을 생생히 기억했다. 도척법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토지 지주들은 고시 가격으로 매매 사항을 갖다 받는데 돈을 받는데 보상비가 최고 2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400, 500만 원 넘는 그런 땅 길가 한밭대로는 1000만 원이 가요 지금. 근데 그걸 250만 원 최고가 250만 원 받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나가죠.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도 이런 데 다니면서는 집 줘서 아파트 줘서 한 채씩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들 뜻을 따라줬지요. 행정기관의 미숙한 소통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 턱없이 낮은 보상액과 재정착의 어려움까지 뉴타운 추진의 실상은 평생을 벌어 집 한 채 마련했던 주민들을 2번 울렸다. 당시 오정지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때문에 도정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했다. 첫째, 적당한 보상가를 안 준다는 거. 또 주민을 갖다가 아파트 하나씩 준다고 속이는 거. 또 공무원들의 그 부실한 행정.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서둘러서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30% 이상만 되면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해서 해제를 했고요. 현재 대전의 뉴타운 지구 9곳은 해제 및 축소되는 분위기다. 오정지구의 해제를 필두로 섬화, 용두, 신흥, 유성시장 지구는 지난해 구역이 대폭 축소되었고 신탄진, 도마 변동지구도 축소를 추진 중이다. 한꺼번에 많은 곳을 지정을 했고 또 다른 그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개발과 재개발의 그 혼합된 형태들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 지정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욱더 낙후되는, 그리고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제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도시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진행했다. 대부분 민간이 사업 시행자이다 보니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민 갈등과 손해가 두드러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한 일괄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대다수여서 대전시 도시정비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8.5%에 그치고 있다. 10명 중 겨우 1명만이 살던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이다.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은 이분들의 그 지금 현재 수익 활동으로는 유지비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부담할 수 없을 정도였던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오죠. 5천만 원만 더 내면 너는 2억 원짜리 집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는데 5천만 원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 돈을 받고 나는 떠나겠다. 이에 정부는 2012년 법을 개정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추가하며 소규모 공동체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 역시 이러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때려부시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또 예술,
있고 또 뭐 예술가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주민이 직접 내 마을을 갖다 내 지역을 내가 이렇게 살기 좋게 꾸미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이제요 말 가꾸기 사업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규모도 적게 해가지고 주민 주도의 그런 도시 재생 사업 쪽으로 이렇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근 바람처럼 일어난 주민들의 정비구역 해제 요구는 대전시의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도시정비 사업 그 민낯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지금까지의 밀어내기식 재개발 재건축엔 원주민이 없었다. 이제 도시는 대안적인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도시정비 사업의 책임자들은 사업의 턴키를 이윤에서 사람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토지 규모가 작고 그렇게 그 건축 규모가 작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공공이 약간의 지원과 개입을 하면서 이제 그 서로에게 그 본인들의 땅만이 아닌 그렇게 인접한 땅들의 그 이익까지도 같이 이제 그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 작업들이 계속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각종 그 어떤 비리라든지 어떤 폐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그 참여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장기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정비 예정 구역을 고시할 때요. 2010년에 세울 때하고 또 2020년을 계획해 세울 때 점점 우리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대전시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보완해 올 8월 수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미 구역 해제가 확정된 22곳과 주민 요청이 있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12곳을 추가로 해제해 정비구역을 132개소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추진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요. 실제로 우리가 미추진 구역이 49곳이고 또 실제로 추진 중인 곳은 95개 구역 중에서도 삽을 뜬 곳이 3군데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과연 사업 추진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재반 정부에 취약하고 조합이나 정비업체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정비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선택과 집중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할 것입니다. 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맨 첫 장에는요. 원주민의 재정착, 세입자 보호 등 전통 커뮤니티 보존과 연계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공공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의 도시 정비 사업 그 배경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함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안개 속에 머물렀던 대전시 도시정비 사업의 출구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김학철 PD 수고했습니다.